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이 떨어지는 표면상의 이유와 또 제가 생각하는 주요 원인을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맞물리면서 9월 4일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만 6천 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주요 코인도 7% 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더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때마다 두 분의 인간 지표를 기다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 분의 이름은 피터 브렌트와 아더 헤이즈입니다. 왜냐면요, 오를 때는 나와서 더 오를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떨어질 때는 더 엄청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에 반대로 한다면 제가 예전처럼 뭐 단타를 많이 쳤던 사람이라면 꽤나 높은 승률을 거두지 않았을까. 뭐 아반 꿀, 뭐 피터 반대로 하면 꿀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더 헤이즈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다렸더니 5만 불 갈 것이다. 뭐 떨어질 거다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근데 시간 관계상 피터 브렌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설의 트레이더죠. 근데 이분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윗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세 가지 조심해. 첫 번째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죄다 떨어지고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상에 대해서 떨어지는 현상을 중계 방송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거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데 힘이 부족할 것 같아. 이거 왠지 끝난 것 같은데 역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현상은 맞는데 그거를 약간 왜곡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최고점을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적은 처음이야. 그래서 이거 왠지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왜곡을 했냐면 이번 사이클에서요.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갔던 적이 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이미 반감기 전에 최고점 갔는데요. 반감기 후에는 왜 안 가느냐고 닥달을 하고 있는 약간 뭐 현상을 뭐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왜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불과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설의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뭐 무슨 말인지도 우리는 모르죠. 메가폰이 뭔지요. 그러면서 조정 종료가 임박하고 있다.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이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된 조정을 끝낼 위치에 다다랐다.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조금 회복을 했었거든요. 자, 5개월 동안 확장형 패턴을 형성했으며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어깨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강세 신호를 암시한다. 글쎄요, 그냥 중계 방송이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요. 항상 반대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자산 하락에 대한 표면상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요. 뭐 나스닥도 3% 넘게 떨어지고 석유라든지 구리라든지 어제 밤에 죄다 떨어졌었거든요. 새벽에. 자, 표면상의 이유 워낙 많이 들어서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이 거의 고점에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9월은 원래 힘들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 자꾸 금리 인상의 추가 인상의 뉘앙스를 내비칩니다. 저번 달 말에도 또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좋아질 것 같으면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리고 실제 채권 트레이더들의 베팅이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설 여기에 48%가 베팅을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베팅 인상한다가 32% 아무튼 오른다. 오른다고 하면 이제 뭐 공짜로 일본에 돈을 빌린 분들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원자재, 세계적인 원자재를 아직도 미국, 중국이 거의 양분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진다면 유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구리 역시 떨어진다.
어젯밤에 국제 유가가 4% 넘게 4.4에서 4.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요 구리도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산업계의 이제 선제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는 구리 값이 떨어지면서 이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밤에 새벽에 뭐 살짝 저조한 제조업의 PMI 지수, 뭐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예상이 47.9였고 실제가 47.2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나스닥이 이게 3% 넘게 떨어질 것인가? 왜냐면요. 지금 50 밑으로는 다 뭐 수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것이 이제 8월 PMI 지수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게 뭔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전체 글로벌 전문가는 아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만 한번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인이 또 떨어지는 제가 생각할 때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 제가 이러고 있진 않겠죠, 지금. 그러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이유를 꼽으라면 마크 유스커라는 분 헤지펀드의 이제 대표인데요.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와 닿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ETF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어서 비트코인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만 있고요. 물증이 있진 않아요. 근데 베테랑 뭐 마크 유스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ETF 출시로 인해서 월가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일부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근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ETF가 출시돼서 뭐 호재다, 뭐 더 이상 떨어진 거 없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들의 가격이 이제 통제력을 갖게 되고 보유량이 늘어나면서요. 그들의 입맛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로 보이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ETF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항상 지켜보면 하루 종일 거래되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ETF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거래되더라. 이거 조금 이상한데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 됐든 뭐 JP모건이 됐든 뭐 고객이 됐든 비트코인을 많이 사야 할 큰 주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가격이 낮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서 가격을 낮추고 이게 말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떨어뜨리면 결국은 현물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막판에 이제 짧은 시간에 확 사더라. 떨어뜨리고 사고, 떨어뜨리고 밑에서 사고. 이거 뭐 흔히 있는 일이다. 월가에서 모든 자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비트코인만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막 이걸 이제 이런 원리를 뭐 방법을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언가를 그들이 살 때 그냥 사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공매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싫어한다. 뭐 죽었다. 뭐 청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흘리면서 이렇게 사더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관도 있고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특히 마켓 메이커들이 뭐 윈터뮤트를 필두로 한 이분들이 뭐 이더리움이다. 뭐 여러 가지를 공매도를 많이 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떨어질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걸 팔면서 수익을 한번 거두고 공매도로 또 한번 거뒀겠죠. 그리고 그 현금 마련된 현금으로 저점 매수. 이제 저는 알트코인을 그걸로 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점 매수로 두 번째, 세 번째 또 수익을 거두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마크 유스코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지겹다.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만하셔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아는 얘기인지 아니면 들은 얘기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고요. 진짜 알고 있으면 이대로 맞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들은 얘기고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는 얘기는 그에 맞게 행동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 아는데도 눈앞에 하락에 자꾸 넋이 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질까? 팔고 싶을까? 또 다른 워낙 유명한 제가 예전에 세 번, 네 번 말씀드렸던 아는 얘기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기억나실까요? 로스차일드의 네이선 또는 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담당 셋째 아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 방식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815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워터루 전쟁이 발발을 했었죠. 영국과 프랑스의 특히 나폴레옹의 이제 뭐 거의 세기의 전투, 이 전쟁 결과에 따라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하루 뒤였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군이 영국에 졌더라, 패색이 너무 짙어지더라, 이 패전 정보를 이제 네이선, 이 친구가 가장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아냐면요.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때 당시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팩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건 말 타고 달리는 거, 배 타고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메신저들은요, 그냥 밥도 안 먹고,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면서 남들보다 그냥 하루만 일찍 가면 되는 거죠. 하루만 일찍 가서 이 엄청나게 돈 되는 소식을 가장 빨리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었는데, 패전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국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프랑스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영국이 이겼다고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랑 좀 다르겠죠. 자, 역시 같은 날입니다. 6월 19일 영국 담당 런던 고래소의 네이선이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상식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 국채를 사야겠죠. 미리 사야 될 텐데 참 재밌는 게 자기의 가진 모든 영국의 국채, 뭐 주식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채권이었다고 해요. 국채를 대량 매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다들 봤어요. 이 네이슨이 지금 누군가 메신저 사자가 와서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고 누가 이겼대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 거래소 내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이슨의 입만 행동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말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몇 개 까딱까딱해서 뭐 심부름꾼 시켜서 다 팔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난리가 났겠죠. 영국이 진 것 같은데 역시 같은 날입니다. 영국이 패전을 했다더라. 막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패닉셀이 나왔겠죠. 막 죄다 집어 던지고 하면서 영국의 국채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5%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똥값이 된 거죠. 액면가의 5%. 그러니까 100원이었으면 5원짜리가 된 겁니다. 이걸 보면 거의 뭐 코인과 비슷한 급락을 보였는데 하루 정도 패닉셀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6월 20일 날 유유히 이 친구는 폭락한 국채를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제가 볼 땐 레버리지까지 다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빌린 돈 합쳐서 대량으로 삽니다.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영국이 승리를 한 거를 알고 영국 국채 값이 다시 회복된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남들이 던졌던 걸 다 모아서 대량 매수를 하죠. 그 다음 결과는 아시는 대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친구는 한 이틀 빨리 안 거죠. 6월 19일에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틀 정도 후에 이제 영국의 한 사자가 뭐 국가를 대신한 웰링턴 뭐 메신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리를 전하면서 신문이 대서특필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의 국채가 회복을 하면서 5원짜리가 10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로스차일드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아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걸 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 만약에요, 이 사실을 몰랐거나, 뭐 이 거래소에 가지 않았거나, 또는 뭐 어디 다른 외국에 가 있거나 뭐 산속에 여행을 가 있거나 뭐 장례식에 있거나 이러면 이 소식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몰랐으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다 팔지 않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든지 뭐 가능성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다 팔지는 않았던 그 똥값에 팔아야 됐잖아요. 그걸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조금 의심을 가져서 뭐 소량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매수를 했더라면 조금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역사를 공부를 하고 멘탈을 잡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으로 돌아올 텐데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죽었다. 뭐 워낙 많이 메신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코인리스에서. 자, 영국이 졌다. 지금 승전을 원래 했었잖아요. 영국이 졌다는 얘기와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큰 손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더라. 마켓 메이커들 다 팔고 있었고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가져오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ETF 순 유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팔고 있고 엄청난 탐욕의 돈들이 그마저도 청산이 되고 있다.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다 판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일단 안 좋은 상황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수익이요. 과거 6개월간 무려 99%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95%도 아니고요. 물론 가격은 아니지만 수익이 99% 지난 6개월 동안 감소했다. 이건 뭐 거의 끝났다는 거 아닐까요? 자, 이더리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솔라나도 해볼게요. 9월 3일 솔라나 역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솔라나의 네트워크 수익이 3월 5일 이후에 최저다. 6개월간 최저라든지 3월 5일 이후 최저라든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간 46% 수익이 감소해서 불장 3월 5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덱스 거래량도 6개월 만에 가장 적더라. 역시 솔라나도 어마어마한 타격, 뭐 거의 죽었다와 진배 없는 타격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 탐욕에 그래도 좀 이제는 반등 나오겠지 해서 이제 롱에 베팅을 한 비트코인의 82% 롱인 물량이 청산이 됐고요. 이더리움 무려 91% 청산, 솔라나는 82% 청산. 이 수많은 돈들이 청산이 되고 회색이 짙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찾을 수 없습니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아까 이더리움 90 몇 프로라고 했잖아요.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그냥 돈입니다. 이더리움은 담보물이자 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8월 달에 대출 청산 규모, 담보 대출이 이제 이더 가격이 떨어지면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크더라. 지금 뭐 테라누나라든지 FTX도 없는데 역대 두 번째까지 갈 일이 있을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8월에 이더리움 ETF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급락하니까 연쇄 청산이 발생했고, 뭐 청산 안 되려면 이제 밑에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출 탈중앙화 덱스, 대출 프로그램 아베 또는 에이브의 청산 금액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에이브에서 다 그냥 뭐 청산이 됐다. 굉장히 힘든 험한 꼴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 뭐 상황이 난리죠. 죽었고 청산됐고. 아, 근데 다 죽은 후에 이렇게 다 청산돼 버리고 죽어버린 블록체인 위에 기관들이라든지 세력들이 무슨 판을 깔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 일가 디파이 프로젝트 뭐 아들들이랑 해서 뭐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 폭락했다는 이더리움 위에 그리고 66%가 청산됐다는 덱스, 에이브 또는 아베 위에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다가 짓는지 이해가 되질 않죠. 그 바이낸스 역시 최근 기사인데요. 이달 말입니다. 9월 말입니다. 9월 말, 이제 이번 달입니다. 솔라나의 스테이킹 상품을 공개하겠다. 이거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바이비트도 하고요. 비트겟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솔라나 스테이킹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랑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를 사용하면서 스테이킹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신통방통한 레버리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자선을 락업하는 기존 스테이킹과 달리 이제 바이낸스니까 BN 솔라나고요. 뭐 바이비트는 BB 솔라나 뭐 이렇게 비트겟은 BG 솔라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용자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보상. 그러니까요. ST 이더라는 거 테라루나 때 배웠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솔라나를 이제 업비트에 맡기면 솔라나가 그 업비트가 내 솔라나 갖고 있고 저는 그걸 뺄 수가 없죠. 그냥 다만 이자만 눈에 보이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솔라나를 맡기면 자 BN 솔라나라는 1 솔라나와 뭐 유사한 토큰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토큰을 제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자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레버리지. 뭐 100원짜리를 넣어놓으면 100원에 이자까지 받는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우면 뭐 내년 이맘때나 하겠다. 뭐 내년 뭐 빠르면 뭐 1분기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달 말, 9월 말에 분명히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수상하죠.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전 마운트곡스 CEO 야, 이거 2014년에 망해서 저 같으면 뭐 학을 뗀다든지
지금 망해서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뭐 자작극이란 말도 있지만 자작극이어도 어려운 겁니다. 10년을 넘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뭐 거의 뭐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은 마운트 고스의 전 CEO가요. 역시 이달 말이네요. 이달 말에 유럽에서 새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이다. 제가 못 가져오긴 했지만 심지어 10년 전 고객들에게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요. 그 10년 전 마운트 고스 고객들에게 NFT를 발행하겠다.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새 거래소 이번 달 말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다 죽었고 장례식 분위기에 뭐 청산된 블록체인에 심지어 망해본 자들 마운트 고스 CEO는 망했었죠. 바이낸스도 미국에서 워낙 뭐 많은 벌금과 뭐 심지어 감옥까지 갔죠. 뭐 9월 말쯤에 그 장펑자오 CEO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망해본 자들이 왜 디파이 프로젝트를 아베 이더리움 위에 구축을 하고 레버리지 상품 망해가는데 이걸 담보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사라?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새 거래소까지 만든다. 그것도 9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역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로스차일드가 돈을 벌던 방식이 계속 반복을 되고 있다. 내가 이거를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동 이게 맞게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결론은 투자가 이렇게 심하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뭐, 상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보자마자 숨이 막히시죠? 카페가 5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힘들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자, 근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창업을 한 분들일 텐데, 이분들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투자는 카페보다도 진입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이분들도 낮은데요. 더 낮아요, 투자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힘들 상황이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단기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투자는 이제는 아시겠죠.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몫이 정말 엄청나게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의 성향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셔서 힘든 시간 결국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